안녕하세요. 언제나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핵심만 쉽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 방구석 박사 TV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계시거나 신청을 준비 중이신가요? 간혹 작은 돈 때문에 수급비가 끊기거나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손자에게 용돈 10만 원을 주었는데 수급비가 끊겼다는 안타까운 사연처럼 미처 알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통장에 돈이 얼마까지 있어도 되는지, 갑자기 목돈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지어 자녀나 손주에게 용돈을 얼마까지 줘도 되는지 등 궁금한 점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잘못 알면 수급 자격을 잃을 수도 있고, 너무 조심하다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2025년 6월 현재 기준으로 정확한 정보와 주의사항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복지 혜택 단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방구석 박사 TV가 도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통장 잔액 기준일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단순히 얼마 이하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지역이 어디인지, 가족 구성원은 몇 명인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종류는 무엇인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기준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에 돈이 많으면 무조건 수급 자격을 잃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여러분이 실제로 버는 돈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일정 금액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바로 수급 자격을 잃는 게 아니라 다른 조건들과 함께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70대 여성 한 분이 손녀가 통장에 50만 원을 넣어주어서 수급비가 끊어질까봐 너무 걱정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금액으로는 절대 수급비가 끊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여러분의 재산에 대해 재산 공제라는 것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도는 8천만 원, 그 외 다른 지역은 5,300만 원까지는 재산으로 보지 않고 공제해 줍니다. 여기에 더해서 생활준비금으로 500만 원도 추가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분이 다른 재산은 없고 통장에 1억 400만 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수급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나는 통장에 10만 원 들어왔는데 수급비가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예금이나 적금에서 생기는 이자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자는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급비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용하는 입출금 통장은 이자가 거의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거주하는 송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송할머니는 전세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주택에 살고 계시고 은행 통장에는 3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송할머니는 통장에 3천만 원이나 있어서 수급비를 못 받는 건 아닌지 걱정했지만 서울은 재산 공제 기준이 1억 4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송할머니의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서울에 사는 분들은 총 재산이 약 1억 400만 원 정도까지는 수급 자격에 안전합니다. 경기도는 약 8,500만 원, 그 외 지역은 약 5,800만 원까지는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 금액을 조금 초과하더라도 바로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수급비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분이 통장에 2억 원이 있다면 수급비는 줄어들지만 여전히 수급은 가능합니다. 그럼 언제 완전히 수급 자격을 잃게 되느냐고요? 소득 환산 결과 생계급여 기준액인 월 76만 원을 넘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여전히 받을 수 있으니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지 상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는 자녀가 용돈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은 아들이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주는데 이것이 수급 자격에 문제가 될까봐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달 30만 원, 1년으로 따져도 360만 원 정도는 안전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보험금 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걸 신고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의 보험금이라면 수급 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금이 수천만 원 단위로 아주 커진다면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랜 기간 넣어둔 적금이나 예금이 만기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넣어둔 적금이 만기되어 1천만 원을 수령했다면 그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다시 적금으로 가입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소득으로 계산되어 수급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굳이 다시 적금으로 묶어두기보다는 일반 통장에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세금이 인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지역별 재산 공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금이 갑자기 5천만 원, 6천만 원처럼 크게 인상된다면 다시 한번 정확히 계산해보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신고 의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첫째, 새롭게 월급이 생겼거나 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둘째, 자녀가 취업했거나 결혼하는 등 가족 상황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입니다. 셋째, 부동산을 매입했거나 아주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가끔 주는 생활비나 명절 용돈은 괜찮습니다. 수백만 원 정도의 상해 보험금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금이 만기되어 기존에 있던 돈을 되찾는 경우도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신고 여부가 헷갈린다면 일반적으로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일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수급 자격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나중에라도 알게 되어 신고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의로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상황은 대부분 이해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잊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특수한 상황들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2025년 기준에 따르면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 시가 500만 원 이하의 차량은 허용됩니다. 이 기준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돈을 관리하는 경우는 매우 위험합니다. 복지 담당자들은 가족의 금융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것이 부모의 자산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칫 수급비가 환수되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 피해야 할 방법입니다. 자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급 자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값이 너무 비쌀 경우에는 집값의 일부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세나 월세보다 자가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오히려 수급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자녀가 취업한 경우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자녀가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고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자녀의 소득이 합산되어 수급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독립해서 따로 거주한다면 자녀의 소득은 여러분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금 금액이 적으면 여전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국민연금으로 월 40만 원을 받는 경우에도 생계급여의 일부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는 기본적으로 추천되지 않습니다. 이런 자산들은 재산으로 간주되며 특히 주식은 가격 변동성이 커서 수급 자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이런 투자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사례로는 생명보험 해약금, 경조사비, 농산물 수익, 임대소득 등이 있습니다. 생명보험 해약금은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고액인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조사비는 실제로 사용했다면 문제없지만 만약 받은 돈이 통장에 남아 있다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텃밭에서 농산물을 판매하여 정기적으로 월 1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것도 신고해야 합니다. 방 하나를 월세로 주는 경우도 임대소득으로 간주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지역별 기준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서울은 기본 재산 공제 9,900만 원에 생활준비금까지 합치면 약 1억 40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경기도는 8천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소득 환산 계산도 달라지며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는 기준이 더 높아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복지 혜택을 잘 활용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몇 가지 꿀팁을 드릴게요. 첫째, 여러 개로 흩어진 통장은 한 개로 정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적금보다는 예금이나 일반 입출금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 산정에 더 유리합니다. 셋째, 혹시라도 큰 돈이 생기기 전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미리 알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녀나 손주가 용돈을 줄 때도 사전에 금액을 조율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의료비, 장례비, 결혼비용 등은 정부 지원금 산정 시 차감될 수 있으니 영수증을 꼭 보관해 두세요. 여섯째, 여러분의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정기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상황을 점검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복지 기준에 대한 이해를 더 돕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80세 문 씨 어르신은 전세금 8천만 원, 통장 잔액 2천만 원, 그리고 아들로부터 매달 50만 원의 용돈을 받고 있었지만 서울 기준으로는 전혀 문제없이 수급을 받고 계십니다. 부산의 석씨 할머니는 유족연금으로 월 45만 원을 수령하면서도 생계급여 일부와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모두 받고 계셨습니다. 대구의 천씨 어르신은 보험해약으로 5천만 원을 수령하여 총 재산이 9천만 원이 되었지만 일부 수급비가 감소했을 뿐 문제없이 수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골에 거주하는 최씨 할머니는 텃밭에서 농산물을 판매하여 월 15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지만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 큰 문제 없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며 대부분의 경우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변의 말만 듣고 걱정하기보다는 주저하지 말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정확하게 상담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현명하게 복지 혜택을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복지 정보는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